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은행 텔러 상중하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상권 텔러 기본 지식 과목을 맡은 손재용이라고 합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금융 쪽 강의를 여태까지 약 16년 동안 10,000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금융 강의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이제 이런 자격증 시험 중에 뭐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 시험 문제 출제 요원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은행 텔러 들어가기 잠깐 전에 제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들어가는 게 이제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100점 만점 시험입니다. 100점 만점이고요. 과목은 이제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은 텔러 기본 지식이다라고 해서 상권, 교재 상권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하고 하 두 권이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창구 실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이제 텔러 기본 지식 쪽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인데 다 해서 27점이죠. 27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약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의 1이 조금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거의 3분의 1 정도 또는 4분의 1 그 사이 정도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구성을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은행 텔러라는 자격 시험이 좀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그렇게 이 자격증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요, 생각보다는 예, 그렇게 아주 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용 자체가 예, 생각보다는 딱 공부하면서 느끼실 거,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뭐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경우는 최종 합격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거든요. 60점 이상, 뭐 80점, 70점이 아니라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렇게 설렁설렁, 예, 설렁설렁 해서 쉽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따라서 저희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예, 기본서를 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여기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나오는 기본서 있잖아요. 상중하 3권짜리가 있는데 예,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예, 이거 갖고 이제 정규반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를 갖고 정규반 강의를 꼭 들으시고 그 이후 반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다시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상당히 그 시험 문제가 구석구석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부 과목들은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내용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오지선다거든요. 사지선다가 아니라 예,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반드시 기본서를 갖고 공부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문제집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의 잠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예, 일단 이제 이렇게 네 파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이. 금융경제라는 파트는 이제 제목을 보면 모를 내용 얘기하신지 알겠죠. 뭐 금융이나 경제에 관한 조금 상식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다지 깊이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제 난이도는 뭐 한 중급 정도 돼 보입니다. 예, 중급이나 글쎄요 조금 중하로 볼 수도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문제가 3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교재 페이지는 꽤 됩니다. 교재 페이지는요, 뭐 한 8, 90페이지 되거든요. 전체 페이지가. 예, 80몇 페이지가 되는데 문제 출제 비중이 되게 작아요. 3개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출제도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뭐 아무래도 출제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세세히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는 그 굉장히 이제 좀 비효율적인 특징이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큼직한 테마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교재를 보면 제가 뭐 건너뛰는 부분도 꽤 있을 거고요. 좀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문제가 출제 비중이 다른 과목이 훨씬 적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교재 그 내용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고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창구 실무 법률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예, 아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거의 상상에 해당될 정도로. 예,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이게 뭐냐면 이제 은행 텔러가 실제 창구에서 일을 할 때 이제 겪게 되는 어떤 법률적인 내용들이에요. 예, 법적인 내용들인데 아주 법률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요거를 책에 이제 이 부분을 쓰신 분이 이제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법학을 전공하셔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법대가 없고 로스쿨로 바뀌었죠. 물론 이제 법대가 있는 대학들도 있지만 예,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상위권 대학도 다 법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인기가 좋은 학과가 문과에서 이제 서울대 법학과가 제일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학과 제일 높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쓰신 분도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보니까 이제 쭉 이쪽 일을 해오신 분이 자세히 내용을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이 부분을 과연 수강생분들이 얼마나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물론 이제 풀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출제 비중도 높고 예, 그 다음에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 뭐 대학교에서 법률을 배우시는 분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법을 직접 다룰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고 내용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그래서 마음을 조금은 좀 약간 편안하게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뭐 많이 득점하는 것보다는 선방하는 거에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다음에 그런데 이제 반면에 너무 실망하실 건 없습니다. 고객 서비스와 창구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제 이름 보니까 왠지 느낌상 쉬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아, 이런 건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낼 게 있나? 약간 그렇게 느껴질 정도. 그렇죠? 뭐 고객의 말을 경청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객을 반갑게 대하라. 약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예, 뭐 대부분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는 상당히 쉬워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상당히 어렵지만 계속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질려하실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제가 최대한 경험을 살려서 잘 강의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저도 이제 그 전공을 법학과를 나왔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에요. 봤을 때 전공자가 봐도 만만치 않은 많은 내용들이 쭉 있단 말이죠. 여기선 좀 학을 띄시겠지만 여기 오면 이거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쉽습니다. 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그래도 이제 과목이니까 득점을 하려면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고요. 저는 이제 내용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고 이럴 만한 것도 없고 뭐 약간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8문제인데 뭐 요거는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주로 법률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법률하고는 뭐 상대도 안 돼요. 이쪽은. 예, 그래서 이쪽은 이쪽 법률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다가 아주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난이도상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내용이 조금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과목을 공부하실 때 미리 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금융 경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교재 들어가죠. 처음에 가면 금융경제 일반에서요. 예. 제1장에 보면 통화, 금리,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순서를 보면 금융경제 일반에 보면 제1장이 통화금리 금융시장, 2장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어떤가, 그 다음 3장은 이제 금융하부구조 이렇게 다루고 있는 파트인데요. 예, 5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통화부터 보죠. 제1절 통화. 예. 일단 통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대표적인 통화가 뭡니까? 돈이죠, 바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돈. 이게 통화가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1번 통화의 의의입니다. 통화의 정의와 기능이란 제목 하에 예, 일단 그 네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통화의 역할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예,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나오면 이제 여기서 나오면 쉽게 대답을 딱 하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일단 교환의 매개라는 거죠. 뭐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이라는 매개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를 저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원시인들은 참 이렇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식량 같은 거를 딱 뭐 그 동물을 잡잖아요. 그럼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먹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배가 되게 부른데 됐다 배가 불러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배고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돈이 있으면 어때요? 그런 거를 가치를 저장할 수가 있죠. 저축을 해뒀다가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치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라는 것은요. 모든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뭐 사과가 한 개 500원이고 바나나가 한 개 1,000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나나 한 개 먹을 걸로 사과 2개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연 지급이다. 이제 우리가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1, 2, 3번은 그냥 우리가 딱 제목만 봐도 이게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4번 이연 지급은 좀 생소할 거예요. 볼까요? 예. 장래 지급해요. 그걸 이연 지급이다라고 해요. 장래에 지급하는 거. 예. 장래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는 화폐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연한다는 나중에 지급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 네 가지 특히 4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 다음에 뒷장 가면 1-2입니다. 화폐 발행 제도가 되겠습니다. 화폐 발행 제도. 예. 여기서 보면 일단 둘째 줄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예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93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외울 건 없는데 예전에는 아무튼 근본이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본이제.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금이 있어야 그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일단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세 줄 밑에 가면요. 예. 그렇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통화 체제다? 관리 통화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관리 통화 체제란 뭐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화폐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폐가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화폐,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죠? 신사임당이죠.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에요. 그러면 신사임당하는 화폐는 금과 달라요. 금은 분명히 그 자체도 내재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신사임당이란 그 화폐는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예요. 그렇죠? 내재 가치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강제로 통용되는 화폐 발행 제도죠. 그렇죠? 5만 원. 그렇죠?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그게 관리 통화 체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 관리 통화 체제에서는요. 어떤 점이 좀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통화량을 늘려요. 예. 그렇게 돼서 경기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반면에 경기가 너무 좋으면 통화량을 줄입니다. 화폐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경기를 좀 죽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화폐 공급량에 제한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근본이제 때는 금이 있어야만 그만큼 화폐를 만들 수 있었는데 또는 금을 그냥 쓰기도 했지만 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금하고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금과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화폐 공급량을 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쪽 권력을 갖고 있는 쪽, 뭐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권력을 갖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쪽에서 화폐 공급량을 막 늘리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예, 물가가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이를테면 그게 바로 이제 화폐를 마구 찍어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네,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 이걸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이제 중앙은행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뭐 이럴 가능성이 별로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2번이죠. 통화량과 국민 경제를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셋째 줄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통화량이 증가하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많아져요. 그렇죠? 많아집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돈을 이제 더 뭐 연락에 쓸 수 있는 거죠. 좀 흥청망청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도 어떤 투자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경제는 어떻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그렇죠? 반대로 이게 근데 너무 많이 늘어나면 성장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정 수준의 통화량이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박스 안에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럼 이제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걸 좀 많이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라는 거죠. 보죠. 1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은 많이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근 한 10여 년 동안 얘는 인플레가 사실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1번 합리적 소비나 투자를 저해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요.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투자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데요. 요거는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번은 사실 뻔하잖아요. 그렇죠? 2번 국제 수지 악화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인플레라 그렇게 약어로 인플레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국내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그렇죠? 수출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리 직행해도 되죠. 인플레가 생기면 결국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요. 수출품 가격이. 그렇게 되면 수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국제 수지가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가 더 적게 들어오니까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 그 상당 기간 동안에 인플레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었죠. 수출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수지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가끔 술 먹다 보면 이제 경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뉴스만 잠깐 보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뭐 애국심으로 걱정하는 거면 제가 그냥 내비두겠는데 뭐 나라가 되게 잘못되는 게 아닐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나라 걱정할 필요 없다. 당신만 잘하면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거의 반대 형태예요. 그래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국제 수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그 독일과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국제 수지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약간 나라 걱정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 보자. 3번입니다. 경제 불평등의 심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채무자하고 채권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만약에 여러분 인플레가 일어나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인플레는 곧 다시 말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하락하죠. 예,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비교해 보세요. 채무자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어요. 누가 유리하죠? 당연히 채무자가 유리해요. 채무자가. 왜냐하면 채무자는 일정한 금액을 갚는 거잖아요. 1억을 갚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1년 후에 1억을 갚기로 돼 있는데 물가가 왕창 올라. 그러면 통화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는 불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누가 유리하냐면요. 채무자가 유리하다면 뭐 그나마 좀 난데 어떤 실물자산 보유자가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물자산.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인데요. 실물자산 보유자가 유리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채권자와 더불어서 또 불리한 입장이 돼서 아무래도 급여 생활자겠죠. 봉급 생활자. 뭐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급여를 확 올려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급여는 큰 차이 없으니까 급여 생활자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 이제 3번에 가면 우리나라의 통화통계 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 다음 장 가보시죠. 다음 장 가시면,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4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1번, 2번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은 M1이라 그래서 협의 통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화가 뭐냐? 통화량을 이제 측정할 때 있어서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다라는 거예요. 4가지.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협의통화 M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광의통화가 M2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3번, 4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3, 4번은 큰 의미가 없어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번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용으로는 다 중요해요. 1, 2, 3, 4의 특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실무상은 우리가 단연 중요한 건 이제 1번입니다. 지금 요 1번에. 예, 이게 실무상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시험용으로 이제 공정하게 나머지를 공평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협의통화 M1은 한마디로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나타내요. 단기금융시장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제목하고는 연결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플러스 예금 취급 기간에 결제성 예금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을 측정할 때요. 이제 가장 좁은 의미로 보는 건데 이거보다 더 좁은 의미로 보면 뭘까요? 화폐죠. 그야말로 화폐 발행된 거.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를 다 합친 거. 이제 그거보단 좀 넓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거에다가 그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를 더했냐면 예금 취급 기간에 결제성 예금을 더한 거예요. 결제성 예금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은행에 가면 보통 예금이나 저축 예금 통장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에 보면 어때요? 내가 돈 넣어놓잖아요. 뭐 300만 원 이렇게 들어있죠. 그럼 그 돈은 사실 저금한 거예요? 이자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죠. 예. 내가 언제든지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데이트가 있다. 그럼 뭐예요? 거기서 또 돈을 빌려 써야 되고요. 맛있는 걸 또 먹고 싶다. 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꺼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금, 그러니까 어떤 저축의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아니라 넣어뒀다가 넣었다 뺐다 하려는 그런 예금 있죠. 예, 그런 것까지는 M1으로 보는 거예요. 협의통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플러스 예금 취급 기간에 결제성 예금을 더한 것이다. 그걸 이제 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예금이죠. 예. 그래서 다음 줄에 가면 결제성 예금은 예금 취급 기관에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등 요구불 예금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찾겠다 하면 바로 주는 거죠.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저축 예금, 그 다음에 시장 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예금 또는 당좌예금 이런 거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중이나 하 과목에서 또 합니다. 여러분이. 예, 이렇게 되니까 그건 자세한 건 뒤에 하게 되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여기서 알아두시면 돼요. MMDA라 그러죠.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세 줄 밑에 가면 그래서 M1 협의통화는요. 유동성이 매우 높은 결제성 단기금융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지표가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되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위에 위에 뭐 표까지를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보겠습니다. 다음에 옆에 2번입니다. 광의통화 M2를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좀 넓죠. M1보다 시중 통화량을 파악하는 지표인데 첫째 줄 M1은 당연히 들어가요. M1 플러스입니다. 예, 협의통화 M1 플러스 이와 대체 관계가 높은 예금 취급 기간의 통화성 부채를 합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아래 가면 이제 이런 게 어떤 거냐라고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예금 같은 것들이에요. 뭐 정기예금, 예금 외우지 마세요. 한번 쭉 읽고 넘어갑시다. 정기예금, 뭐 정기적금,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조건부 채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알아두실 건 뭐냐면 그 두 줄 밑에 가면 다만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은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M2에는 만기 2년짜리가 예를 들어 들어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2년 이상은 빠지는 거니까. 2년 이상은 저리 뒤로 넘어가요. 그렇죠? M2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쪽. 그렇죠? 금융기관 유동성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2년짜리가 있다 그래도 여기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기 2년짜리 정기예금이다. 해당 안 된다. 근데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이다. 해당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게 M2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금융기관 유동성. 그래서 LF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공급한 유동성. 외우긴 쉬워요. 그래서 보면 1번. 요건 M2에다가 더 붙이는 게 있습니다. 만기 2년 이상 거.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같은 것들 들어가고요. 두 번째, 생보사나 증권금융 같은 금융기관께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나 이런 것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한 나라 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다 라는 건데요. 예. 결론적으로 마지막 줄에 가면 여기는 이제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번하고 4번의 구별은 뭐냐면요. 3번은 금융기관 거예요. 아시겠죠? 3번은 뭐다? 금융기관에서 있는 거고요. 그럼 보험회사는 들어가죠. 금융기관이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거, 그렇죠? 예, 국가에서 발행한 거 이런 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3번엔. 그렇죠? 예, 4번은 뭐냐? 국가나 그렇죠? 정부나 기업에서 발행하는 것도 들어간다. 아시겠어요? 그 차이입니다. 3번은 금융기관 거, 그렇죠? 예, 4번은 뭐예요? 기업이나 정부 거, 그렇죠? 예, 그것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회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광의 유동성에는 들어가지만 금융기관 유동성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란 말이에요. 예.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의 공급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예. 그리고 뭐 제가 언급 안 드리는 이 교재에서 언급 안 드리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건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물론 뭐 제가 뛰어넘는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당락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부분만 열심히 하시면 당락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도 제가 하는 부분 하시면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예, 뭐 제가 굳이 안 한 부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10페이지 하단입니다. 본원통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원통화. 예. 본원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저는 요즘 본원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저기죠.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 보면 정도전 뭐 본원이라 그러고 하는데 아무튼 느낌은 와요. 자세히 몰라도 이렇게 뭔가 그 기본이 되는 거죠. 그죠? 본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원 통화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기본이 되는 통화인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본원 통화 뭐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 통화는 예. 민간의 보유 현금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예. 그러니까 민간 보유 현금과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예. 이렇게 됐죠? 예. 예. 물론 요거는 뭐 이게 뭔가를 자세히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래요. 이제 뭐냐면 본원 통화라는 거는 예, 민간이 보유한 현금은 당연히 뭔지 아시겠고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 자기가 이제 예금을 받잖아요. 그 예금을 받고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예금한 고객이 돈을 또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급준비금을 해서 좀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에 고객이 예금을 100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100원을 다 대출해 주면 고객이 돈을 달라 그럴 때 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100원을 받으면 10원은 지준으로 갖고 있고요.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은행이 있고 고객이 100원을 예금하면 그렇죠? 100원을 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90원을 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원 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지급준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준이다. 그렇죠?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가면 표가 있잖아요. 표가 있는데 오른쪽 위에 요게 이제 이거를 좀 또 쪼개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일단 순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게 둘째 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 통화, 민간 보유 현금에다가 뭐예요? 금융기관 지급준비금을 더한 거다라는 게 가운데 줄에 있죠. 그 세 줄 중에 일단 가운데 줄을 먼저 첫 번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요.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지급준비금인데요. 요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준 중에 금융기관, 만약에 이제 이게 국민은행이다라고 하면 국민은행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금융기관 보유 시제금. 그렇죠? 예. 그래서 보유,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시제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신한은행이라면 신한은행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중에.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지준 예치금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조금 어려울 수 있냐면 이 두 개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드린 거예요. 그죠? 금융기관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다? 예금이 100이 들어오면 대출을 100을 다 하면 안 되고 10은 갖고 있고 90은 대출해 준다. 이 얘기죠. 그 10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떤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은행이 직접 신한은행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보유 시제금. 거기다 플러스 뭐다? 지준 예치금은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거다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게 이제 둘째 줄과 셋째 줄을 연결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걸 안 다음에 첫째 줄 위를 보시면 뭐냐면 첫째 줄은 그러면 이 현금 통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보유 시제금. 그러니까 이제 은행 지점들 같은 데 가면 돈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어때요? 화폐가 발행된 거죠, 이미. 화폐 발행.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된다? 화폐 발행액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4-3입니다. 예금 통화입니다. 예.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예금은행에 예치가 되면 예금은행은 이 중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자. 아까 보니까 100원 중에 10원을 보유하고 나머지 90원은 대출을 하는데 이 대출금이 다시 예금은행으로 또 예치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통화가 파생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 예금 통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90을 대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9원을 띄고 이제 이를테면 또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하면 만약에 A은행, 뭐 B은행에 또 예금을 했다. 뭐 전액을 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돌고 돌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 그쵸? 9를 띄고 82를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에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본원 통화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은행들을 거쳐가면서 또 통화가 늘어난다.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예금 통화다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4-3입니다. 통화 승수와 통화 공급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예. 요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거기 보면 거기 이제 박스 있잖아요. 까만 박스 안을 보겠습니다. 통화량은요. 본원 통화에다가 통화 승수라는 걸 곱해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볼게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제 뭐 통화량이 50조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서
통화량 그 위에 그냥 써두세요. 예를 들어서 50조는 통화 승수 곱하기 본원 통화잖아요. 그럼 만약에 본원 통화가 5조다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게 10이 되는 거예요, 승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원 통화는 이제 주로 뭐예요? 중앙은행이 푼 돈이죠. 한국은행이 푼 게 본원 통화예요. 한국은행은 5조를 풀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통화량을 측정해 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50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통화 승수가 지금 10이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풀더라도 통화 승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통화량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경제가 막 활발하게 돌아갈 때는 이게 커지죠. 통화 승수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경제가 많이 성숙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키가 다 큰 거죠. 이미 대학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이제 통화 승수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제 2절 이제 금리가 나오고 있네요. 예. 금리에서 보면요. 2번의 금리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금리의 종류. 금리의 종류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단리와 복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단리와 복리. 네, 요거 좀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리는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에 대해서뿐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건데요. 거기 이제 얘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인데 계산하기 좋게 연 10% 이자다라고 해볼게요. 예. 그리고 여기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볼게요. 연 10% 금리로 2년간인데요. 만약에 단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00만 원이 되고요. 100만 원 1 플러스 10% 곱하기 2 이제 이렇게 뽑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돈은 120만 원을 받게 돼요. 2년 후에. 그렇죠? 이자가 2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단리입니다. 그런데 복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0.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예. 요게 차이가 됩니다. 이제 거기도 이제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 나와 있죠? 그렇죠? 1 플러스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면 121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게 되겠습니다. 예. 이걸 이제 복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입니다. 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를 계산할 때요.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자를 내는데 고정금리로 낼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 낼 수도 있어요. 이자를. 예,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고정금리는 이자가 딱 정해진 거죠. 대출 받는데 연 4% 딱 정해진 거고 변동금리는 어떤 기준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요.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변하면 이제 변동금리는 변하는 거죠. 예, 보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산 시에 적용하는 금리는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금리와 일정 기간마다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고정금리는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율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자금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대신에 변동금리는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왜 꼭 알아두셔야 되면 시각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예, 은행 입장에서는요. 은행 입장에서는 예, 지금 보면 이제 자금 공급자가 부담하는 변동금리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보면 그렇죠? 예, 고정금리, 그렇죠? 고정금리는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자금 공급자가 부담한다.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고정금리에서는 은행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왜?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시각에 따라 틀린데 지금 여기서 얘기는 만약에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되잖아요. 고정금리로 대출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은행이 부담한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공급자라 그랬죠? 공급자. 예. 그 다음에 변동금리 대출이 일어나게 되면 금리 변동이 하면 차입자, 그렇죠? 차입자가 부담한다. 빌려간 사람이 부담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헷갈려지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요, 일단 금리 변동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가 정상이냐면 만약에 누가 지금 4%를 빌려요. 그러면 금리라는 게 3년 동안 빌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계속 4%예요? 아니죠. 대부분은 변동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변동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변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고정금리로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를 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물론 이제 이 리스크는 은행의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금리는 뭐다? 변동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변동금리를 하면 은행은 리스크가 없죠. 은행은 리스크가 없는데 차입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리가 변동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리스크가 본인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해서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예, 중요합니다. 이 내용. 다음에 3번입니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되겠는데요. 보면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요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더니 정기예금을 들려 그러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다라고 얘기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연 2%다라고 하면요 은행 금리가 그게 무슨 금리입니까? 지금 명목금리예요, 실질금리예요? 은행에 가서 예금하려고 그랬더니 정기예금 이자가 연 2%다. 그렇죠? 예, 그럼 뭡니까? 명목금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금리다? 그게 명목금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행이자가. 은행이자 2% 준다. 그럼 명목금리입니다. 2%.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렇죠? 명목금리는요. 예.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예, 이렇게 구분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산상을 보면 실질금리를 먼저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명목금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은행이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그러면 2%다라고 하면 실제 2%가 이자냐라는 거예요. 실제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1년에 그래도 물가가 뭐 한 1, 2% 오르잖아요. 1.5% 오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1.5%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 금리는 제로에 가깝구나.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요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박스 밑에 가면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피셔 방정식이다. 이렇게 그죠? 피셔 방정식. 예. 그래서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5%일 경우 물가 상승률이 1%면 실질금리는 4%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되겠죠. 예, 표면금리와 실효금리가 되겠습니다. 표면금리. 예, 표면금리는 금융거래할 때요. 계약서상에 기재된 명목상의 약속금리를 말하고요. 예, 실효금리라는 것은요. 이제 그 딱 금리로 찍혀 있는 거 외에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자를 지급 방법, 상환 방법에 따라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또 낸다거나, 그렇죠? 또는 세금 관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차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순자금 조달 비용을 실효금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달 외울 건 없고요. 표면금리는 딱 그 계약서상에 딱 돼 있는 게 하는 거고, 실효금리는 거기다가 뭐 수수료라든가 세금 이런 걸 다 감안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밑에 나왔죠.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증권사를 통해 만기가 1년인 회사채 1억을 9%에 발행했어요. 발행하고 증권사에게 수수료 등으로, 근데 이게 좀 틀린 것 같네요.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냥 이게 10%잖아요. 합치면 19%가 되죠. 그게 아니라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행 수수료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발행 수수료를 얼마 지급한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고쳐주세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에 100만 원이니까 수수료가 1%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원래 이자가 9% 나간 거니까 표명 합치면 결국은 10%를 낸 셈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조금죠. 예, 그 밑에 식도 조금 이상하니까 예, 굳이 보실 건 없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 실효금리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한 거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요. 5번 수익률 되겠습니다. 예, 수익률에서는 주로 채권 시장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 요건 너무 깊게 보시지 마세요. 우리가 어차피 채권 쪽을 여기서 뒤에 나머지 두 과목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 한다면은 이제 채권 쪽은 따로 좀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요. 뭐 여기서 지금 요거 갖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봐두세요. 일단 채권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채권의 산 가격과 비교해서 계산한 만기 수익률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채권을 뭐 5년 동안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5년 후에 1억 5천이 나오면 그렇죠. 수익률이 50%구나. 5년 동안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뭐 복리를 다시 계산하고 이래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채권 수익률은요. 채권의 가격 변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런지까지 여기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기선 그렇게까지 다룰 수는 없고요. 그럼 너무 깊게 들어가고 일단 알아두세요.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죠. 간단히 제가 이유만 한번 설명드리면 이래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채권에서는 나중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국민주택 1종이라는 채권을 사요. 그러면 5년 후에 내가 받을 돈을 5년 후에 11,592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재 가치화 시킨 게 채권 가격이에요. 가치화를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할인하는, 요게 할인을 하죠. 할인율이 바로 채권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받을 가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할인되는 할인율이 오르면,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 극단적인 케이스가요. 예전에 그리스 국채였어요. 그리스 국채. 그리스 국채가 원래 할인율, 수익률이 한 6%쯤 됐었어요. 그러다가 부도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40%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어떨까요? 확 떨어지는 거죠. 완전 똥값 되는 거예요. 부도 위험이 높으니까. 확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다시 독일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5%가 또 됐어요. 그러면 수익률은 확 떨어졌지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또 확 올랐겠죠. 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극단적인 예였어요. 그렇죠? 네, 뭐 이 정도 알아두세요. 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예. 그 다음 3번입니다. 금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금리의 기능. 뭐 역시 제목 위주로 알아두세요. 금리의 기능은 금리가 있음으로써 자금의 수급이 조절돼요. 자금 수급 조절. 예. 그러면 이제 저도 가끔 집에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뭐 뉴스를 보고 그래요. 금리가 요새 너무 낮아졌잖아요. 야, 그러면 저 사람들 금리를 저렇게 낮추면 되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당연해요.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왜? 금리가 낮아도 그걸 대출받아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금리는 지금 3%밖에 안 되잖아요. 빌리는 3%, 4%, 5%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투자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경제가 너무 성숙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뭐다? 대학생 이미 됐어요. 키가 더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자꾸 국민들을 속이죠. 마치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죠? 물론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개혁을 하면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뭐 전방에 군대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개혁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다 컸단 말이에요. 이미 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어디다 투자해봤자 돈 벌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금리가 그나마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어때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죠. 그렇죠? 이걸 뭐라 한다? 자금의 수급 조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자금의 배분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금이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 쪽, 그렇죠?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겠죠. 그게 이제 자금 배분의
좀 순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왕이면 더 좋은 투자 수익이 높을 쪽으로 먼저 가게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을 보면 경기 과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 다음 줄에 그쵸? 총수요가 감소하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축을 많이 하죠. 소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죠. 그쵸? 총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금리를 계속 낮춰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경기가 침체됐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그나마 금리가 싸니까 그거 빌려다가 뭐 건물이라도 짓고 하는 거죠. 투자와 소비가 진작되어서 총수요가 확대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럼 금리의 결정 요인이죠. 뒷장 가시면 16페이지 1번 경제활동 수준입니다. 예. 경제활동 수준을 보면 둘째 줄에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나서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금 수요가 늘어나서 금리는 올라간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기대 인플레가 높으면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이런 특징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죠.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 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 갖고 계산을 했었죠.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의 금리 체계 및 금리 통계 편제 방법입니다. 보면 금리 통계 편제 방법을 보시죠. 잠깐 그 하기 전에요. 5-1에 가면 우리나라 금리 체계에서 한 줄만 보죠. 맨 첫 줄에 가면 금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적용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어요. 이게 모든 금리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결정을 하죠. 매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전체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5-2에 가면 금리 통계 편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콜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금리는 뭐냐? 금융기관들끼리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통 하루짜리로 빌리는 거예요. 초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렇죠? 동시장에서 형성되는 하루짜리 금리를 뭐라 한다? 콜금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느 은행이 돈이 좀 모자라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얼마? 하루 동안만. 그다음 최종 호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장외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유통 수익률이다. 여기서 알아둘 건 장내가 아니라 뭐예요? 장외 시장을 얘기합니다. 거래소가 아니라 거래소 밖의 시장에서 주로 금융기관들끼리 거래할 때 하는 시장을 얘기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가 있겠죠. 여신은 빌려주는 거, 수신은 예금을 받는 금리가 있겠고요. 뒷장 가시면 4번입니다. 코픽스. 코픽스는 뭐냐? 국내 9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전국은행연합회가 편제하고 있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래서 이거는 어느 때 쓰냐면요.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CD라는 걸 썼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코픽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CD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일단 어떤 거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금리가 자유화됐다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19페이지 셋째 줄에 여수신금리 자유화가 돼 있다. 금리는 규제받지 않고 자유화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부업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을 하고 있죠. 금리를 그런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그렇죠. 대부업자들은 좀 제한하고 있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본 차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